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승도 지음이고요. 운주사에서 발간했습니다. 표지에는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한 공학자의 진단과 고민, 그리고 그 정점에서 만난 붓다의 사상,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뒷페이지에도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데요.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인공지능은 미래 산업의 총화로 각광받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협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갖는 탐욕과 이기심으로 무장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인류를 파괴하거나 지배하는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와 상생의 동반자가 되거나 인류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인공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대가 컴퓨터의 아버지 폰 노이만, 그를 계승한 저자가 사유의 종착지로 삼은 붓다. 종교인 이전에 유별난 탐구자이자 철저한 관찰자로서 마음의 과학, 지혜의 과학을 완성한 붓다. 그의 가르침에서 미래과학, 인공지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찰하다. 이렇게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불교학개론 종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강의 주제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열반론, 즉 진리를 증득하는 이 수행 계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 진리를 다른 관점에서 좀 표현하고 싶었거든요. 불교는 독특합니다. 철학적인 면이 있지만 진리 추구를 사실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는 진리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실은 많이 소극적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단혹증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 미혹과 어리석음을 끊어냄으로써 진리는 드러난다.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미혹을 끊는 것이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진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영역에서 어떻게 찾아내는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궁금해하고 또 강의할 때 반영을 하려고 이 책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끌려서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했었던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답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인류가 공동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었을 때 인간에게 인공지능은 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익이 될 것인가? 해가 되지 않도록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 공학자 나름의 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지능을 스스로 학습하고 완성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인공지능이 성립이 되는데 그 인공지능을 설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이는 결국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인공지능이 인식하는 방식,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인 시뮬레이션 방법과 모델링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공지능의 성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생산하는 방식,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식과 똑같은 인식 방식을 인공지능에게 이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하면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들이 열심히 철학과 종교와 수행을 통해 발견한 지혜로운 인식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을 넘어선 인식 방법. 그 지혜로운 인식 방법을 시뮬레이션하고 모델링 한다면, 그러면 지혜롭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는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해가 될 이유가 없다. 뭐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건데요. 단어가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카사노바의 비결, 딱 내 스타일. A라는 남자가 소개팅을 통해 B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첫눈에 반했다. 운명적인 만남에 심장이 뛰고 동공이 확장된다. 만남이 계속되면서 A는 B의 일거수일투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며 B에 관해 보다 많은 것을 관찰하고 빠짐없이 기억해둔다. 그녀의 모든 것을 낱낱이 알고 싶은 것이다. 그녀를 기어이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욕망 때문이다. 헤어져 있는 동안에도 그는 그녀의 모습을 틈틈이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리저리 고민할 것이다. 점점 만남의 시간과 횟수가 늘어갈수록 A는 B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될 것이다. 어디에 살며 가족관계는 어떠하며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등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 무슨 색, 무슨 향기, 어느 계절의 꽃을 좋아하는지, 심지어 생리적, 심리적 경향성에 이르기까지 온갖 세세한 정보들이 차곡차곡 쌓여갈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A가 머릿속에 만들어가는 B의 모습, B-라고 하자. B의 모습은 실제 B와 점점 가까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델링 작업이다. 다시 말해, 실제 B와 머릿속의 B-가 닮아갈수록 A는 훌륭한 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럴수록 카사노바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점점 커지게 된다. 이때 B와 잘 만들어진 B-, B는 실제의 그녀, B-는 머릿속의 그녀의 관계를 호모모피즘이라 한다. 즉, A가 바라본 그녀, 말하자면 A에 의해 투영된 그녀의 모습이 바로 호모모픽 모델 B-인 것이다. 참고로 만약 어떠한 왜곡도 없이, 즉 주관적 개입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면 이것은 실제와 완전히 동일한 모델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아이소모픽 모델이라 한다. 아마도 이러한 완벽한 모델은 에고 없이 사는 성자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나왔습니다. 호모모픽 모델, 그러니까 이 준동형체라고 하는데요. 동형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에 준한다는 것이니까 뭐 어느 정도 비슷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있는 그대로와 똑같은 모델, 동형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이소모픽 모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인간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분별을 통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분별된 자신의 모델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금강경에선 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일반적인 언어로는 개념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념화된 이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를 가지고 보면 어떤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A라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 그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이 그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인식 방법의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자신은 그 여자친구를 바탕으로 해서 투영되어 있는 자신의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학 용어로는 호모모픽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호모모픽 모델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분별된 인식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인 아이소모픽 모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길이 갈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동형체, 호모모픽 모델, 그러니까 그녀를 바탕으로 그녀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그녀의 개념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그녀가 있는 그대로의 그녀하고 똑같다고 착각을 할 거예요. 여기서 오해가 발생하고 어리석음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개선의 여지가 없다. 이게 어리석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의 그녀와 다르다 라고 하는 걸 알기만 해도 즉 아이소모픽 모델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비친 그녀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관찰하게 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그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취사 선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확도를 높여가겠죠. 이게 뭐냐면 지혜로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 아이소모픽 모델에 도달하는 사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극소수예요. 불교적으로 볼 때 아라한 또는 붓다가 아이소모픽 모델을 성취했다. 즉 있는 그대로의 여실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붓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호모모픽 모델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범소유상 계시허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범소유상, 거기서 말하는 상이 호모모픽 모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것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호모모픽 모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계시허망, 허망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약견재상 비상. 만약 내가 바라보는 호모모픽 모델이 있는 그대로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직견열에 있는 그대로 아이소모픽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런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있는 그대로와 똑같다, 진실이다. 이런 어리석은 착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의 길이 막혀버린다. 오히려 더 어리석어지는 오해가 증폭되어 더 어리석어지는 어리석음의 길에 빠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모모픽 모델, 그러니까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델링 되어 있는 그와 비슷한 준동형체로서의 호모모픽 모델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아이소모픽 모델, 있는 그대로의 인식에 가까워지는 노력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바로 불교의 수행론이고 그리고 가까워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이야기하는 깨달음을 증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소모픽 모델에 가까워지기 위한 방법,
수행론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표현을 하면 예측하지 말고 관찰하라예요. 예측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자신의 잘못된 인식, 그게 뭐냐면 호모모픽 모델을 바탕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전제가 잘못됐잖아요. 예측을 하는 근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죠? 그게 뭐였냐면 호모모픽 모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모른다. 내가 지금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를 감각기관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관찰하게 됩니다. 이 관찰이 쌓일 때 우리는 올바른 모델링을 점점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측보다는 관찰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하나의 아주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흐르는 시체 해부실에서 의대 교수가 엄지와 검지를 치켜들며 관찰의 중요성과 실천의 용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윽고 교수는 손가락을 시체의 항문에 확 쑤셔 넣는다. 일순 긴장이 흐른다. 잠시 뒤 교수는 손가락을 빼내 자신의 입에 넣고 쪽쪽 빨아댄다. 긴장은 어느새 경악으로 바뀐다. 누가 용기를 내겠는가? 잠깐의 침묵이 흐른 뒤 손을 번쩍 든 학생이 똑같이 따라한다. 장례는 경악을 넘어 공포로 변해간다. 여러분, 알겠지요? 용기보다 관찰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엄지를 항문에 넣은 뒤 검지를 빨았습니다. 오늘 수업 끝. 재밌는 일화죠? 혐오스러운 일화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자신의 감각기관을 면밀히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개념에 빠져서 이게 이제 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인데 그 망상에 빠져서 그 망상에 의지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예측하려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유용한 정보는 망상이 아니라 기존의 정보들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관찰되는 정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관찰되는 정보를 조금 더 진지하게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예측, 망상에서 주의력을 떼서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되돌아올 때 그때 우리는 호모모픽 모델의 한계에서 벗어나 아이소모픽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붓다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예측에서 벗어나 관찰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윗바사나라고 하는 단어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윗바사나는 불교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뜻이냐면 계율을 잘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도덕적인 삶을 살 때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안정된 마음에서 우리는 적극적이고 진지한 관찰, 윗바사나를 이어갈 수 있다. 이 윗바사나가 지혜를 낳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의 수행 말고 마음의 집중과 몰입, 예리한 마음의 집중과 몰입을 개발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집중된 마음으로 보다 세밀한 윗바사나, 세밀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어떤 수행도 결국은 지혜를 낳는 윗바사나의 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보다는 관찰, 이것이 이 호모모픽 모델에서 아이소모픽 모델로 나아가는 방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후기가 있는데 후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읽어드릴게요. 붓다는 과학자다. 진리를 탐구했기 때문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승한 진리를 밝혀냈기에 가장 위대한 과학자다. 과학자로서의 삶 이후 그는 교주로서 종교의 길을 걷는 듯 보인다. 그렇지만 종교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세상에 알리려는 인자한 스승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인다. 왜냐하면 그는 규칙을 세우고 교세를 확장하고 교권을 강화하고 교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종교인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진리를 가르칠 학교로서 승가를 세운 뒤 사람들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붓다는 스스로 진리를 밝히고 이를 가르쳐주며 진리에 합당한 삶을 스스로 실천해 간 위대한 과학자이자 종교적 스승의 다름 아니다.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라고 지적한 아인슈타인의 우려를 불식시키듯 붓다는 과학과 종교를 하나로 완성시킨 유일한 사람일 것이다. 흔히 우리들은 병원에서 태어나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데 붓다는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저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갔다. 그래서 열애라 부른다. 그렇게 온이라는 뜻이다. 별 의미 없는 이름처럼 보이지만 세밀히 음미해보면 붓다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또는 그와 같이 또는 마찬가지로 또는 다를 바 없이의 뜻을 가진 여와 나왔다는 뜻을 가진 레를 합쳐 열애라고 칭한 이유는 아마도 붓다 또한 다른 모든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인연에 따라 이곳 세상으로 나왔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런데 왔다라는 말이 있는데 갔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 왔으면 가는 것이 인연법이요. 곧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는가? 붓다의 호칭에는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는 이제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온다거나 간다는 것이 어리석음에 기인한 착각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비록 어리석음으로 인해 세상에 나왔으나 이제 어리석음이 멸했기에 더 이상 가는 것도 갈 곳도 갈 바도 없다는 얘기다. 또한 존재란 것도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았기에 자신의 호칭도 명사가 아닌 형용사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왔다 그렇게 간 자가 아니라 그렇게 온이 된 것이다. 이름자 두 개에 이미 연기법과 무아 그리고 해탈의 개념까지 녹아있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와 철학, 과학, 예술 그리고 이에 대한 학문들이 있다. 그것들로 인해 세상은 끝없이 발전하고 꾸며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행복의 문제와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붓다는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을 찾았다. 일시적이거나 관념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과학적이며 실증적인 것이다. 그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진리를 찾아낸 것이다. 그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물질이나 비물질은 물론 철학, 종교, 예술, 과학, 학문과 같은 체계, 나아가 신적인 존재나 심지어 나라는 존재마저 실체적이지 않음을 발견한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실체적이지 않으며 변해야 한다는 존재성의 비밀. 붓다 이전에 그 누구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존재성의 비밀이 그로 인해 마침내 풀린 것이다. 당연히 반박이 심했을 것이다. 아마도 대개는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세상의 모든 일들이 존재성을 토대로 전개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존재라는 것이 착각에서 비롯된 헛개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니 어느 누가 달갑게 여기고 받아들일 것인가.
오히려 허무주의자로 낙인 찍혔음은 너무나 당연해 보인다. 갈릴레오가 아무리 지구는 둥글다고 외쳐봤자 당시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붓다는 그래서 깨달은 직후 무명의 원인과 무명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정립하고 나서도 막상 스승으로서 세상에 나서는 일은 주저했을지 모른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가 이 기막힌 진리를 받아들여 줄지 미심쩍어 했을 것이다. 그래도 혹시나 한두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낸 것이 오늘날 인류를 구원하는 한 톨의 씨앗이 될 줄 그 누가 알았으랴.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감사한 일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존재성에 대한 실체를 발견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했던 모델링에 대한 표현을 쓰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호모모픽 모델을 본다. 허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인식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식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없는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본다고 해도 물질적인 대상 자체가 텅 비어 있음을 신물리학, 양자물리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근거가 아주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증명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컵을 들고 뭐라고 묻냐면요.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컵은 있는 그대로의 이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즉, 호모모픽 모델입니다. 즉, 불교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개념화된 상입니다. 허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2500년이 넘게 이전, 예전에 인도에서 과연 부처님의 말씀을 존재가 텅 비어 있다. 우리의 인식이 허구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호모모픽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연 누가 받아들였을까요? 붓다는 아이소모픽 모델,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여실지를 얻은 존재이고요. 이 여실지로 바라볼 때 호모모픽 모델은 분명한 허상입니다. 그리고 이 허상을 바라보는 어리석음, 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따라 탐욕이 생기고 그리고 분노가 생기는 번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그때 당시에 정말로 붓다는 가르치기가 막막했을 것이다. 이런 공감이 되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붓다의 가르침은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처럼 어렵지 않다. 그것은 매 순간 삶 속에서 이해되고 직접 체험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듯이 바로 여기에 있는 그대로가 곧 진리인 것이다. 말인즉슨 무척 쉬워 보이는데 왜 이리 불교는 어려울까? 어려워 보일까? 8만 4천의 방편, 수많은 경전들, 수많은 종파, 학파, 뜻 모를 용어들, 방이니 선문답이니 논리성을 떠난 가르침, 어찌 이것을 과학이라 할 수 있겠는가? 몇몇 스님이나 수행자나 학자를 제외하고 붓다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 지구상에서 고작 몇 명만이 이해하는 진리를 과연 최고의 진리라고 칭하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붓다의 가르침은 기존의 질서, 즉 관념적, 존재론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는 혁명적 사건이기에 이해가 쉽지 않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마치 낙서금지라는 또 다른 낙서를 통해 낙서를 없애려는 시도처럼
존재론적 모순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존재론적 용어와 개념을 차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는 머리로 헤아림, 즉 아름아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으로 오로지 체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불교를 올바르게 이해한 이는 불과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아마 바르게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은 좀 더 많을 것이다. 잘은 모르지만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이들은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약발 좋은 기복신앙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아마 대부분의 불교인일 것이다. 흔히 붓다는 존재법칙을 깨부수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사람으로, 그리하여 윤회의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사람으로, 즉 태어날 조건을 차단함으로써 해탈을 완성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그리 보이겠지만 이것은 결코 바른 이해가 아니다. 좀 더 과학적 관점으로 표현하자면 그는 그저 모든 존재 자체의 성질이 공하다는 사실, 그래서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자체가 환영과 같다는 사실, 그리하여 윤회란 것이 개념에 불과하다는 사실, 따라서 모든 존재들이 원래부터 해탈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알고 본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뭘 깨고 나와 어디로 사라지고, 그래서 어디서 벗어나고 차단하고 완성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신수대사의 갈고 닦자는 접근과 해능대사의 본래 없다는 접근 간의 돈점 논쟁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현대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로서는 좀 더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팩트에 입각한 접근과 표현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실체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니, 오고감이니, 윤회니, 해탈이니 등을 마치 실체적인 것으로 상정하는 것은 붓다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도 붓다의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공의 개념을 이해시켜야 한다. 이것은 거창하게 윤회를 벗어나거나 해탈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다. 그저 자연과 우주의 법칙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초등학교의 붓다의 진리가 만약에 이 교육과정에 편입이 된다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고등락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고등락은 세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행복의 종류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붓다는 세속적인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 뿐이죠.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이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지속성 있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너무나도 짧은 행복이기 때문에 쾌락이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붓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행복을 세 가지 행복, 이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의 행복으로 섭수하셔서 정리하고 계세요. 일단 무조건 무엇이 고통인지 무엇이 행복인지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초등학생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사람,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 동물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는 결국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은 근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는 꼭 가르쳐야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꼭 가르쳐야 하는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즉, 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꼭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모모픽 모델의 한계에서 벗어나 어떻게
아이소모픽 모델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었냐면 예측보다는 관찰하라. 예측이 아니라 관찰을 해야 한다. 그러면 예측, 무엇인가를 예측하는 건 전혀 못 쓰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측을 하지 말고 관찰하고 관찰해서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뭘 하는 거냐면 예측이 아니라 관측을 하는 겁니다. 관찰을 토대로 생긴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관측입니다. 그래서 예측, 생각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위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관찰을 하고요.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관측할 때, 그럴 때 지혜로운 것이 무엇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넣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보고 약간 흥분을 했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붓다는 시인이 아니다.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다만 탐구심이 많고 정이 많은 훌륭한 과학자요 스승일 뿐이다. 감히 범접 못할, 함부로 말해서는 큰일 날 그런 신령스러운 사람이 결코 아니다. 몇몇 특출한 사람만이 이해할 특별한 마법의 진리를 비밀리에 전해준 그런 신령스러운 도인도 아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모두가 알아야 할 당연한 자연의 법칙을 밝히고 가르쳐준 친절한 과학자인 것이다. 전해져 오는 붓다의 깨달음의 노래이다. 바른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 여기저기 태어나 오랜 세월을 윤회했네. 이제 이들 진리를 바로 보았으니 존재의 통로는 부수어졌고 괴로움의 뿌리는 끊어졌고 더 이상 태어남은 없어졌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지식 정보 시대이다. 아직도 깊숙한 금고 속에 숨겨놓고 아무나 볼 수 없다고 치부하면서 몇몇 사람들의 지적 유의로만 삼을 것인가? 그것도 바르게 이해하지도 못한 채 마치 뭔가를 얻은 것처럼 거드름 피우면서 이제 밖으로 꺼내야 한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림으로써 탐욕의 세계가 펼쳐졌듯이 붓다의 진리 상자를 활짝 열어젖힘으로써 탐욕의 세계를 종식시켜야 한다. 비록 관념의 형식, 언어의 형식, 존재의 형식을 빌더라도 과학적 논리성과 합리성, 그리고 통일성에 근거하여 붓다의 진리를 알려야 한다. 모든 과학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옆집 할머니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 필자는 인공지능을 전공한 공학자이다. 비록 훌륭한 학자는 못되지만 붓다의 과학이 인공지능에도 필연적으로 스며들어야 한다는 과학자적 신념을 안고 고민하는 사람 중 하나이다. 문명의 구세주가 될지 아니면 인류의 파괴자가 될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과 극이다. 인공지능이 현재의 지식 처리 수준을 벗어나 붓다 수준의 지혜를 다룰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인공지능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인공지능이 단지 두려운 기계덩어리가 아닌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기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창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인간입니다. 인간이 만약 자신의 인식 방식에 닮은 인식의 한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을 만든다. 인공지능을 설계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지를 봐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번뇌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닮은 존재가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이 자연을 정복하고 동물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 이게 공학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지만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인간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호모모픽 모델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온갖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보의 취사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이소모픽 모델을 추구하는 방식의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즉 점점 더 지혜로워지기를 추구하는 그런 인간의 인식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이게 뭐 가능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런 방식의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그것을 구현한다면, 그러면 어쩌면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도움을 주는 인류의 친구 그리고 스승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는 지금 보면 저는 인공지능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쩌면 SF적인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문가의 예측이나 관찰이 아니라 비전문가의 상상이 급진적이지만 창의적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지능 사실 아직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이 인공지능을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인공지능이라는 표현 자체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아직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프로그램에 정보를 입력시킨다라고 하는 게 학습의 개념인데, 이렇게 학습시켜 놓은 정보와 그리고 판단 기준을 정해주면 그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이 입력된 정보의 한계 내에서 기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기도 하고 이 알고리즘에 걸맞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기계학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입력된 정보를 자동으로 이 아웃풋해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능을 인공적으로 개발했다,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 거창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무 환상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견해들을 볼 때 아직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초입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논하기보다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얼마든지 올바른 방향으로 연구의 방향성을 틀고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부하는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인공지능에 빗대어서 우리 수행자들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첫째, 우리가 호모모픽 모델, 즉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의 한계가 분명하고, 그래서 그 한계가 분명한 인식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허상이다. 한계가 뚜렷한 잘못된 호모모픽 모델이다. 준동형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할 것. 여기서 수행은 시작이에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를 어떻게 추구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예측하는 것, 망상에 매달려서 예측하는 것을 버리고 감각기관으로 되돌아와서 지금 이 순간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렇게 생긴 관찰로서 업데이트된 올바른 정보들, 최대한 지금 이 순간에는 있는 그대로에 가까운 정보들, 내 한계 내에서 최대한 자세히 관측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관측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아이소모픽 모델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인식 방법의 부정확성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여실지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이 수행을 통해 아이소모픽 모델에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단혹증리의 깨달음의 증득 과정에 해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한계가 없는, 한계를 뛰어넘은 인식 방식을 모델링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아이소모픽 모델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아이소모픽 모델을 끝없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심어주기라도, 그런 알고리즘을 심어주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